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당의 분열과 혼란을 막겠다며 이 당대표 경선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전당대회 최대 변수였던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어떤 표심이 앞으로 작동을 할지 모두가 관심인데요. 자, 전문가들과 바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경원 전 의원 대통령실과 저출산 대책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죠. 그리고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만 대통령실이 해임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서느냐 마느냐 그게 하나의 큰 관심사였는데요.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출마와 불출마에 대한 고심 중이라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가고 있습니다. 곧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 정말 저 개인의 이해타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출마하는 그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전 대표께서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결정으로서 존중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네, 장고의 장고를 거듭했습니다. 마지막 결정은 불출마였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나 전 의원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조금 기류가 바뀌었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아침까지도 고심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마, 불출마 두 장의 입장문을 써놓고 최종적으로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현정 의원. 네. 배경이 뭡니까? 일단 어제 밤에 마지막으로 참모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의견이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앵커도 이야기했듯이 이 출마와 불출마 선언문을 각각 써놓고 혼자 상당히 많은 고심의 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불출마를 선택을 했는데요. 오늘 그 불출마 선언문에 보면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겠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야당이면 모르겠지만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과 각을 진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모험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결국 그것이 보면 역대 이 집권 여당을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던 당대표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김무성 대표라든지 네. 그런 어떤 상황들 보더라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1위가 나온다면 아마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예.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네. 지지율이 이제 계속 떨어지면서 결국 출마하더라도 승산이 없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이 나가나 안 나가나 전적으로 보면 본인의 정치 여정에서는 마이너스겠지만 네. 그래도 덜 피해가 한 것. 이걸 아마 선택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 솔로몬 재판에 엄마의 심정으로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보시죠. 출마로 결정을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저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고 극도로 혼란스럽고 이 국민들께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제가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불출마의 결정은 저에겐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이번에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저 서전 위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선택할 때는 본인이 굉장히 숙고에 숙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인생이 걸리고 미래가 네.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폄훼하거나 제가 의견을 내는 건 부적절한데 네. 다만 이제
이렇게 불출마할 때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용기란 말씀을 쓰셨는데 네. 용기란 건 어떻게 보면 좀 힘들지만 나가는 것이 용기인데 어떻게 불출마가 용기가 되냐? 그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비겁한 용기가 되는 것이고 예. 비유도 저는 좀 부적절한 게 솔로몬의 그 진짜 엄마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재판을 한 것이냐. 사실은 자승자박이거든요. 어느 누구든 나경원 당대표에게 출마하라고 한 적도 없고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도 이렇게 던지면서 하신 건데 결국엔 자승자박이 아니고 나승나박이다. 본인 스스로 행동과 본인 스스로의 말에서 스스로가 구속되다 보니까 이 정치적 퇴로가 막혀버리고 네. 끝까지 변명 아닌 변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당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면 당대표 출마하셔야죠. 그러니까 형용 모순 이런 마지막까지 저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지만 원내대표도 하시고 사선 의원이신데 그 본인의 정치적의 그 결말이 어떻게 보면 향후 미래가 어떻게 좀 이렇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예. 고민도 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선택도 저는 부적절했고 마지막 말씀하신 것도 공감하지 못하는 걸로 예. 좀 실망을 넘어서 좀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 네.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일부에서는 있었습니다. 네. 자, 장희찬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의 결단을 좀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에 가장 안타까움을 많이 토로하는 분들이 민주당 패널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분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요 당권 주자 인터뷰를 보니까 안철수 의원도 상당히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각자의 유불리에 따른 또는 생각에 따른 판단을 하겠지만 나경원 전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명분을 들고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한들 대통령의 뜻에 맞섰다는 오해로부터 자유롭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 성공이라는 대의명분, 지상과제 앞에서 이번에 포기하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은요. 이 정치인이 참 안타깝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걸 반드시 기억했다가 나중에 갚아주는 그러한 어떤 역사들이 계속해서 증명돼 왔기 때문에 네. 다음번 지역구 출마하게 되면 여성 5선 의원이 될 경우 또 다른 무궁무진한 미래가 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나 전 의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이걸 아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보시죠. 저에게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정말 어렵게 이뤄낸 정권 교체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러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당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 포용과 존중 절대 간직해야 합니다. 건강한 국민의 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정민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이게 첫 단추가 처음에 잘못된 거예요. 네. 정말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대표로 내가 역할을 해보겠다 예. 했으면 처음에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 장관급 자리를 맡지 말았어야 했고요. 그다음에 기후대사도 맡지 말았어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의 마음과 그다음에 본인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예,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공직을 맡으면서는 예.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야지 하는 걸 아마 대통령께서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마음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당대표에 나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명분도 잃고 네. 그다음에 지금 당연히 여론조사상으로도 당연히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 실리도 놓치고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가 다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 나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았나. 네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 나 전 의원은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도 들리는데요. 그러면서도 불출마 선언문을 SNS에 게재하면서 과거 대선 때 윤 후보를 지지했던 동영상 함께 올렸습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보실까요?
누구보다도 정의감 있고 누구보다도 결단력 있고 누구보다도 결기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권력에 당당히 맞선 사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에 충성한 사람, 그리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정의로운 윤석열 후보와 함께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네, 이게 4분 37초짜리 동영상인데요. 이걸 나 전 의원이 올렸습니다. 자, 장민 변호사 어떻게 봤어요?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의 네. 정치력을 딱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당대회 출마는 정치인으로서는 정답이 있는 문제 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내 민주주의를 본인이 보수의 중진 의원으로 역할, 소임을 다한다면 출마를 강행했어야 됩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른바 대통령실, 윤석열, 윤핵 관에 맞설 정치적 코어가 없었던 겁니다. 정치적인 결기도 없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나경원 개인에 대한 문제 아닙니다. 이른바 윤심과 가 닿는 당대표를 어떻게든 관철시키겠다는 그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후배 정치인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출마를 하는 것이 사실상의 정답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용감한 결단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용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용기라는 단어에 걸맞는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나 전 의원 정치 원로들 여러 분 만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나오라고 하신 분들도 많았다, 이런 후문이 있습니다만 나 전 의원 본인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아침까지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내지는 당내 인사들은 나 전 의원에 대한 비판 아주 강하게 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분은 대통령 직속 장관급 자리를 2자리나 받으셨거든요. 당대표 후보 경선에 뛰어들려고 했으면 그런 자리를 받았으면 안 됐다. 영달의 자리만 탐할 뿐 국민에 대한 봉사와 역할은 버리시는 것입니까? 헌신과 겸허한 마음으로 백의 종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멈춰서야죠. 도전하는 모양새가 지나치게 매끄럽지 않았고 대단히 이거는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멈춰섰으면 좋겠다. 네. 네,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죠. 초선 의원들이 집단 성명을 낸 것도 나 전 의원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관심은 나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한 가지 변수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나 전 의원을 지지했던 표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점일 겁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양자 대결 구도로 일단 갈 것 같은데. 네. 여론조사상으로만 보면 안철수 의원에게 이제 가는 표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일단 당원들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당원 100%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양자대결 할 경우에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이 김기현 의원보다는 이제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당원들의 어떤 인적 구성이나 연령별 구성이나 이거 하고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에서 하는 국민의힘 지지자의 구성하고 이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국민의힘 이제 당원으로 가입한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또 본인들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서 당에 가입한 분들이고 상당 부분이 결국 윤 대통령의 어떤 지난 대선 때 과정 속에서 입당을 한 분들이거든요. 결국은 윤 대통령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냐, 아마 그런 것들을 가장 우선시하게 고려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특히 이 집권 여당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한 1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당 대표가 과연 차기 당대표가 적합한 것인지, 차기 대선주자가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당대표로만 할 분이 적합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아마 당원들의 판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작용됐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보는 여론조사하고 실제 당원들의 어떤 표심하고는 저는 좀 다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보면요, 양자 대결, 가상 양자 대결입니다. 다만 이 표본에 대한 것들이 실제 이 당원들의 투표와 같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당원이 투표하는 것과 이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여론조사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표본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MBC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두 사람이 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TN은 오차범위 바뀌죠. 안철수 의원이 좀 유리한 그런 결과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나 전 의원 지지층 표가 안 의원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전당대회가 본격화되면 그 부분은 또 다시 따져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김기현, 안철수 이 두 당 대표 주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죠. 나경원 대표께서 우리 당을 사랑하는 충정과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큰 결단을 한 것으로 보고 높게 평가합니다. 함께 손잡고 대통합으로 우리 당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가 앞으로의 판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혹시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판도의 유불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두 사람 모두 이 속마음은 따로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나 전 의원의 표를 흡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자, 서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이제는 사실은 나경원 이제 전 그 원내대표는 이제 상수도 아니고 변수도 아닙니다. 이제 관심에서 벗어났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네. 지금 문제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50% 이상 해서 과반을 넘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심이 계속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초선도 그렇지만 지금 그 중진 의원들도 대다수가 김기현 의원을 이렇게 지지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있다. 그러면 보는 관점 포인트는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이라고 해서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이 한 20명, 30명에 대한 표를 관리라기보다는 그 장악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은 100% 당원이거든요. 네. 80만인데 그러면 한 25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얼마만큼 조직력과 장악력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곧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지지나 뜻에 따라 함께 할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 이론적으로 보면 한 김기현 의원이 한 7, 80%를 받아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여론조사에는 50%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당원들이 냉정하게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와 싸울 당대표 그리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당대표를 뽑는 것이 결국 윤석열 성공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김기현 당대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안철수 혹은 다른 이제 후보들이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두 달 정도 격렬하게 당원들끼리도 토론이 치열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근데 지금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 당원들과 이 여론조사의 모집단을 만드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각 캠프에서 이번 여론조사 아마 정밀한 분석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는 전 국민 대상 인구 표본 비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 분포에 비해서는 2030 세대라던가 또는 수도권 지역의 어떤 이 표본이 조금 더 많이 잡힙니다. 네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20대부터 40대까지 당원이 많이 늘어났고 네네. 수도권 당원도 늘어나서 예전보다 비율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50대, 60대 이상의 당원 비율 그리고 영남 지역 당원 비율이 전체 여론조사에서 잡히는 표본보다는 더 많이 쏠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해당 여론조사의 어떤 세부 내역을 조사해 봤을 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이제 충청 등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영남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또 일부 조사에서는 서울에서도 강세를 보여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 당원 비율에 맞게 조사해 보면 일반적인 전국 분포 여론조사와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캠프별 계산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도 이제 당원 분포 또 뭐 성별, 지역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하면 아주 근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는지 조금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당대표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으로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좀 참 궁금한데요.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8일 이재명 대표 검찰에 출석하는데요. 이 대표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양측 움직임 아주 바빠 보입니다. 공격과 방어, 창과 방패 누가 이길지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이 대표는 당내 강성 초선 모임이죠. 철험회 소속 의원들과 점심을 같이 했는데요. 이 장소가 처음엔 여의도였다가 바뀌어서 그림이 별로 안 나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 모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대표님 안에서 어떤 얘기랑 나누셨습니까? 밥 잘 먹고 갑니다. 안에서 검찰 수사 관련된 얘기도 하셨나요? 28일 이후에 새벽 조사 받으실 계획 있으세요? 너희는 한 번만 딱 가실까요? 한 번 더 선임을 해서 가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더 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설문심에 대해서도 드렸습니다. 이번에 철험희 의원님도 같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어요. 대표님은 쉬는 날 본인이 가시겠다고 하셨고 저희는 그걸 존중합니다. 좀 민주당이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검찰이 울트라 검찰공화국을 만들어서 실은 굉장히 편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 민주당이 역할을 해달라라는 얘기들이 지역에서 많이 있었고 그 얘기를 전달해 드렸어요. 고개 끄고 하셨죠. 네, 오찬 모임 한 50분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검찰 출석과는 무관하다. 사법 리스크 대응 전략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검찰 출석 사흘 전에 더구나 초선 강경 모임, 민주당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치적 해석 분분합니다. 자, 정윤 변호사. 네, 안 했을까요, 그 이야기? 당연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3일밖에 남지 않았고 철험회 소속 의원들 중에 이제 율사 출신들이 많이 포진해 네, 있기도 하고요. 지금 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호사 출신인데 다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강경 기조로 가져갈 것인지로 의견이 모아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도 아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혼자 출석하기로 의원들에게도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고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종전에 성남 FC 수사를 받으러 갔을 때처럼 많은 의원들이 대동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국민들이 어떻게 주시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정치적 수사라는 의견 당연히 많죠. 그렇지만 수사는 뭐 검찰이 하는 것이긴 하지만 양분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비위라는 의견 그리고 정치적 수사라는 의견 지금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어떤 세를 과시할 것이 아니라 네. 이 부분이 본인을 향한 정치적인 맥락은 있지만 그냥 떳떳하게 조사를 받겠다. 예. 그쪽으로 의견 수렴이 오늘 철험회 모임에서도 있었던 것 같고 사실상 철험회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 네. 신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모든 형태로 여러 단위들을 만나고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토요일 검찰의 공격을 막아야 할 이 대표 어떤 마음으로 조사에 임할지 모두 궁금해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시죠.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답정 기소입니다.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자, 설 연휴에도 일정 없이 뭐 진술서, 답변서, 서면 진술서 굉장히 공들여서 썼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서면 진술서 6장 그거 주고 거기에 가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비슷하긴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면 진술서 써갖고 나갈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검찰한테 그거 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아마 얘기를 하겠죠. 예.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검찰은 또 다른 그 작전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마 물어볼 거예요. 답변을 하든 하지 않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다 묵비권입니까? 그러면 또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말이 그냥 오고 갈 텐데요. 예. 기본적으로 양이 많아요. 네. 질문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심지어는 100장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읽어보는 것만 해도 아마 몇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도지사 시절에도 아마 그 토요일 날 출석한 걸로 제가 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왜 토요일을 택했느냐?
지금 검찰에서는 2번을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워낙 조사할 내용이 많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대질도 할 수가 있거든요. 때에 네. 따라서는.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2번 나가기 싫으니까 그럼 내가 토요일 날 나가서 예. 만약에 그 야간에도 조사할 수 있다 나는 네. 이러면서 만약에 승낙을 해준다면 새벽까지 넘어서 조사가 가능하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 토요일, 일요일을 생각하고 네.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 나간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지난번에는 의원들 40명 넘게 이 출석 때 같이 갔습니다. 지지자들 상당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혼자 가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고 그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들어보시죠. 28일에 대통령 검찰 출석할 때 그 의원님들 같이 가는 거는 아니요. 오늘도 당대표님의 결정은 확고하셨습니다. 변호인과 출석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도 당대표님께서는 확고한 말씀을 우리 최고위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석하시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을 뭐 출석을 해라, 같이 가자, 가지 말라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최고위에서는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지만 그거는 별도로 최고위원들께서 결정할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셔서 더 이상의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지난번과는 달리 혼자 가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만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할지는 당 지도부 그 입장은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 오늘 검찰 조사에 앞서서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 대표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있는데 주로 묵비권 관련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죽이기 결정된 거 아닙니까? 이미 답정로 기소라면 왜 수사를 하고 왜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이재명 대표는 28일 굳이 검찰에 출석할 필요가 있을까? 불출석을 심각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묵비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묵비가 기본입니다. 검찰에서도 진술 다 열심히 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재판에서 다시 하는 거니까요. 무슨 말만 하면 다 언론 보도가 되잖아요. 아라고 하면 뭐 아라고 보도가 될 거고. 네. 그래서 묵비하는 게 훨씬 낫죠. 네, 뭐 아무 말 하지 마라. 이게 법조인 출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난번 성남지청에 출두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전략의 실패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면 뭔가 좀 뭐라고 할까요? 탄압받는 이미지, 뭔가 외로운 이미지 이걸 좀 보여줘야지만이 국민들이 좀 호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치 그날의 출두 모습은 개선 장군처럼 그런 모습이거든요. 왜냐 뒤에 의원들 한 40명 해서 본인이 이렇게 뭔가 개선 장군처럼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마 불편해하셨을 것 같아요. 저런 어떤 모습이 과연 국민들 탄압받는 모습인가? 오히려 아니었다는 거죠. 아마 그런 반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미지를 어차피 조사 내부는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없습니다. 무엇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남지청에서도 결국 본인 들어가서 거의 진술 거부가 행사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 장면들을 어떻게 연출하느냐가 이제 아마 고민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채택된 전술은 결국은 외로운 이미지, 나 혼자 이미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미지를 가져간다면 야당 대표가 뭔가 탄압받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을 좀 지지층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아마 들어가서도 결국 이번에도 아마 거의 뭐 진술 거부권 행사할 걸로 봅니다. 초기에 뭐 서면 진술을 내주고 왜냐? 검찰의 질문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한 어떤 면에서 보면 나중에 전략이거든요. 검찰의 질문이라는 게 검찰이 어떤 부분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알고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정청래 최고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볼 때 뭐 기소는 거의 100%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법원 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법원은 가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 본인이 불리하잖아요. 법원 가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검찰에 가서는 진술을 하면 그 진술의 허점들 이런 것들을 검찰이 전략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사는 길게 할 겁니다. 왜냐? 충실히 조사받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조사에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은 거의 뭐 12시가 다 돼서까지 조사를 했다. 이런 이미지로 두 번 조사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상쇄시키는 저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성남FC 관련 사건 때 조사받을 때 뭐 거의 답변서로 가름하겠다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6시에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의 내부 문건을 제시하니까 그때 좀 입장이 좀 달라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갖고 있던 이 대표가 모르던 그런 내용들을 제시했을 때 이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그런 게 있을 텐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서지현 위원장, 그 당에서는 지금 이 대표 혼자 간다 그러고
지난번에 전략은 좀 실패했다. 뭐 그렇게 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저희 민주당이 있는데요. 사실 그 예전에 3년 전에 조국 장관 할 때도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법 사법 수사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번 건도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 일도 있지만 사실 말씀드렸지만 정치 검찰이나 오명하에 이 검찰 행태가 이게 너무 과도하다. 당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변인 단이라든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지 우리가 당론을 가지고 야 이게 같이 함께 하자. 오늘 그런 의견은 놔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별 의원이라든지 당원들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건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는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문제가 없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범죄인이 맞다라는 것을 향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검찰이든 이재명 당대표든 정말 그 미래에 대해서 한쪽은 정말 치명타가 있을 것이다 결과. 그러나 그 결과는 검찰이나 이재명 당대표의 입이 아니라 결국에는 법원, 사법부에 가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끝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수사, 증거 나오고 반박, 재반박 그런 게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는 뭐 전혀 아무 사건과도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본인은 시장으로서 역할을 했다 이런 건데 검찰은 생각이 좀 달라 보여요. 질문은 100장 정도 뭐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그러고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 장 질문하는데 뭐 한 5분 쓴다면은 뭐 500분인데 이 5분밖에 안 될 거고 그럼 너무 시간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한 이틀은 나와야 될 텐데 이 대표는 검찰과 합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요일 10시 반에 나오겠다고 그랬고 하루밖에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에 대한 이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검찰은 오늘도 정진상 전 실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문건 정 실장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네이버 관계자가 작성했던 그 문건을 내밀었을 때 이 대표의 태도가 좀 바뀌었다.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처럼 압박을 위한 수단을 지금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 하루 하겠다, 시간 정해서 나오겠다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를 바라보는 입장도 그렇고요. 앞서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박주민 의원이 소환할 필요 없다, 출석할 필요 없다, 또 가서도 묵비가 최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대한민국의 많은 범죄자들에게 나쁜 지금 전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앞으로 범죄 혐의 받는 피의자들이 전부 다 검찰에 소환 통보 받으면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 팩스로 지금 통보하느냐, 직접 사람 찾아와라. 그리고 검찰이 이틀 조사 필요하다 해도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것들이 나는 하루만 하겠다. 그리고 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비하고 이게 대한민국 범죄자들의 전례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나겠습니까? 검찰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수사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이러겠죠. 이재명 대표도 이랬잖아. 왜 이재명 대표는 되고 나는 안 돼? 아니 적어도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될 국회의원들이라면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라고 그렇게 포장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놓고 조사 필요 없다, 가서 입국 닫고 있어야 된다, 묵비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기관을 유린하고 무시하는 것을 방송에서 권장하는 게 우리가 이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모습인가요? 이건 너무나 옳지 않다.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설사 국민의힘의 관계자가 검찰 조사 받게 돼도요. 검찰의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조사 성실하게 받고 묵비권이 아니라 본인이 떳떳하다면 제대로 해명하고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기초적인 법 질서를 자꾸 이재명 대표 때문에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난번 조사에서도 정진상 실장과 네이버의 문건이 드러나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놀랬다.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 이상의 준비를 히든카드를 검찰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서면 진술서만으로 묵비권을 지키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미 변호사 어때요? 이 검찰 나가면 다 응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렇게 뭐 안 해도 될 권리가 있는 겁니까? 일단 일반 수사와 다르다는 걸 전제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혜를 이야기한다면요. 저는 김건희 여사만큼 검찰 특혜를 누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야당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례도 없습니다. 재판 때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 정부에서는 검찰력을 동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하루 나간 것 저는 당연하게도 이틀 나오라는 검찰의 요구에 저는
응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마 뭐 본인의 전략상,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예.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명분이 수사에 응한다면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응하기로 한 부분이 있다라면 네. 하루든 이틀이든 그 부분이 주요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예. 않고, 다만 이 수사 정치적이라는 의미를 걷어내고 설명되지 않습니다. 네. 검찰 60명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도돌이표로 계속해서 혐의 사실을 순환하면서 언론에 알리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검찰 수사 내용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일반 피의자와 관련해서 그렇게 검찰 조사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요, 지금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예. 이미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돼 있습니다. 예. 또 극단적 선택을 2명이나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게 정치 보복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랬던 났던 데가 결국은 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걸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원에서 이미 구속된 사람도 있고 이미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혀 어떤 면에서 근거가 없는 일을 정치 보복이다라고 자꾸 프레임을 씌우는데 네.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이건 하나에. 근데 이걸 민주당은 정치 보복으로 지금 순환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많은 사건들을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사건들 나 이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런 일이 그냥 본인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뤄진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하고 그다음에 이 쌍방울 사건 이것만 보면 네. 사실은 그냥 일반 피의자, 전직 시장을 했던 일반 피의자라고 본다 그러면요. 이미 구속됐다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니까 지금 구속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체가 지금 방탄이 돼갖고 다수당인 걸 이용해서 국회에서 그걸 오케이 해주지 않으니까 지금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그 구속을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특권과 특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반 피의자하고 비교해서 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나라 전직 공무원들이 이걸 보면은 야 우리는 다 이런 거 하면 다 구속부터 해놓고 시작하면서 어떻게 역시 국회의원이 좋긴 좋구나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묵비권도 권리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본인 아이폰 비번 감추잖아요. 그 본인의 권리입니다. 그 검찰이 찾아내는 게 그 능력이고 그게 검찰의 역할인 것이고요.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소환했을 때 만약에 응하지 않고 나는 정치 보복이다 해서 국회의원 특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비판받아야 되죠. 그러나 2주마다 계속 소환을 하는데 나오라고 하니 나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당대표가 어디 있었습니까? 나가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묵비할 수 있는 권리면 묵비하는 것이고 이거는 정면으로 반박하면 반박하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불리하다면 이야기 안 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을 범죄화로 단정 지어서 범죄인을 이렇게 하는 것도 말씀드리면 3년 전에 장제원 의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청문회 할 때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진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99% 범죄자라 확신하지만 인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동일해야 되고 범죄인으로 낙인 찍는 거는 정말 저는 잘못됐다 보는 것이죠. 네. 모든 잣대가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검찰 측은 지금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느냐. 그건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2021년 개통된 서판교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을 이 대장동 일당이 계획한 대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이제 활용을 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장이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터널을 해주는 대신에 용적률을 높이는 그런 식으로 좀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과거 국민의힘의 성남시 의원 이기인 의원도 이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개발 계획안의 결재 문서를 공개합니다. 최초 문서엔 대장동의 사업성을 위해서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150%에서 180%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 담겨 있고 두 번째 개발계획 입안보고 변경안엔 180%에서 195%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 문서엔 정진상 정책비서관은 물론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대장동 일당에게 용적률은 2번이나 높여주고 대신에 그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 같은 그런 부분의 비율은 낮춰주는 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그걸 이재명 시장이 다 알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예산안 통과시킬 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 임대주택이나 이런 그 예산을 정부가 뭐 줄이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을 줄일 수 있냐라고 아주 강력히 반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장동 개발할 때 당초 계획보다 임대주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백현동 같은 경우는 뭐 100% 원래 임대주택이었는데 거의 뭐 10%밖에 남지가 않았죠. 더군다나 이 서판교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영이 일단 끼어들게 되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근데 문제는 이 서판교 터널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대장동이 분당이나 이런 지역하고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터널이 없으면 사실은 여러 군데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가가 떨어집니다. 네네. 근데 당시에 수용을 할 때는 이 터널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수용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터널이 뚫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토지 수용, 이 소유주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내가 싼 게 팔았는데 이게 뚫려버리니까 지가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사업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득을 많이 남겠죠. 자, 그리고 또 이 용적률을 높여줍니다. 높여주면 건물을 더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아파트를 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임대주택을 더 줄여버리니까 당연히 분양 수익이 높아집니다. 이 대장동의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에 어떤 예상했던 이익보다 정말 이익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싸게 땅을 사서 건물은 더 많이 지었고 분양은 더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득이 더 많이 나는 거. 심지어는 이 대장동 일당들이 워낙 이익이 많이 나니까 이것 좀 성남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서로 회의할 정도로 정말 본인들도 상상할 수 없는 이익을 남긴 게 바로 이런 방식의 어떤 특혜를 줬기 때문에 이익이 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걸 반박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 이익을 5,500억 원이라고 하는 지방정부 사상 최대 규모의 70%에 해당되는 공공환수를 해낸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 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은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게 되돌려서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대장동 환수사업 이거 삭제는 이재명 대표가 알았던 건가요? 본인 입으로 본인이 그 자랑으로 치려고 했잖아요. 환수시켰다. 내가 본인의 국정감사에 했던 이야기는 그럼 다 거짓말입니까? 대장동 1공단 사업 보고서 X표 친 거 이재명 지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재판 통해서 저는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그거 관련된 증언들을 차분히 할 생각입니다. 네, 이 대표 측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만 설계했다. 검찰이 제기하는 비리 혐의와는 무관하다. 이런 반박인데요. 자, 장윤 변호사. 사실 서판교 터널 같은 경우에도요.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처음에 대장동 일당이 이걸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92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이 서판교 터널 당시에 처음에 약정이 없었지만 이 성남시로 이익이 더 많이 귀속되도록 기부 체납 형식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지가 상승을 목표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서판교 터널을 뚫었습니까? 아닙니다. 입지와 관련해서 교통 편의성 거기에 살고 계시는 거주민들을 생각했을 때 터널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라서 특혜다. 뭔가 대가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전체적인 설계 구도와 관련해서도 성남시가 기본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그런 성격을 가진 사업입니다.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속된 말로.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인 이익을 최소한 가져가도록 설계 구도를 가져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 좋은데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만 안 했으면 이재명 대표 측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나름의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귀 기울여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실무선에서 이런 사업할 때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넣어야 된다라고 세 차례나 보고를 했는데 그게 윗선의 개입으로 줄줄이 다 이 퇴짜를 맞았냐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당시에 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다, 불투명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2015년, 16년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시기라는 것은 언론 보도 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분양될 시점까지를 고려해 본다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 그거 한 문장 딱 넣어두면요.
나중에 초과이익 났을 때 그냥 성남시가 더 가져가면 됩니다. 그거 넣었다고 해서 성남시의 확정이익을 포기하라는 법도 없어요. 오죽하면 최근 언론 보도 본 것처럼 그 민간 개발업자들, 대장동 일당 등이 야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계약 아닌가? 이거 다 탈나는 거 아닌가라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릴 정도였겠습니까? 그 돌아가신 고 김문기 전 처장 같은 애꿎은 실무자들이 이 직언했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명확한 이유를 아직까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저는 뭐 제3자 뇌물이나 다른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 성남시를 경영하는 시장으로서 배임죄에는 뭐 벗어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은요, 이 대표와 대장동 민간 사업자를 잇는 연결고리다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인 일탈 이런 점을 강조했는데 관련해서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자신은 노력했지만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되고 또 민간 사업자가 유착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뭐 배신감을 느끼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당하게 내가 하는 건 내가 벌받으시고 다른 분들이 벌받을 것 같으면 다른 분들이 벌받을 증거를 다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행적 같은 경우는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사람의 행적이 남게 돼 있죠. 그건 지울 수 없을 거예요. 네, 뭐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유 전 본부장이 JTBC와 또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공개가 됐죠. 2021년 자신이 구속됐을 때 이 대표가 보였던 오염됐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오히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들의 입찰 참여를 먼저 제안했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자신이 보고하기 전에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이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해서 상당히 그 남욱이라든지 김만배 씨 도왔다 그랬더니 입찰 사업자로 들어오면 되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 기억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는데 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결국 이제 이 유동규 씨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이 대장동 일당의 어떤 사업 그 과정을 처음부터 충분히 알고 있었고 네. 그들이 선거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줬는지 예. 그런 지금 이 사실은 드러났지 않습니까? 선거 비용을 제공하고 했던 게 정진상, 김용환한테 제공했던 것들이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보고 받았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에 이제 공소장에 보면 결국 이 저수지 즉 천화동인 1호의 어떤 428억을 이재명 대표 측의 어떤 지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김만배의 이야기를 듣고 정진상한테 보고를 했고 정진상이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았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이번 공소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결국 그동안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제 하여튼 밑에 사람들의 문제로 오염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공소장 등등을 보면 결국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들이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것이 자신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것인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걸 어떤 지시하고 승인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28일 날 소환했을 경우에 결국 이 부분들에 대한 인지 여부가 저는 가장 중요한 수사의 쟁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유 전 본부장이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 대표에게 제가 곡간직이다, 금고직이다, 저한테 잘 보이셔야 된다. 그랬더니 딱 째려보더라. 농담 삼아 했더니 딱 째려보더라. 이런 인터뷰도 있었거든요. 자, 서지현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그 안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참고할 만한 것이지 저것이 100% 진실이다, 거짓이다 이야기할 건 없고요. 말씀드렸지만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의견 제시였고 나오지 않았다. 그걸 왜 아냐?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은 실수한 건 뭐냐면 2020년에 부동산이 폭등한 걸 예측하지 못한 건 실수입니다. 지금 대장동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행사가요, 금리를 빌려도 10%입니다. 그러면 이 지자체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으면 시행사가 알겠습니다 할까요? 그러면 확정된 이익을 줄여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부동산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2, 3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 그러니까 대장동 또 그 당시의 시기로 돌아가면 미분양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다 전문가들도 예측한 상황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확정 이익이 더 중요하다. 왜냐? 그동안 기존의 본인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시행사가
인건비든 뭐 어떤 이유에 해서 계속 재료비 등등 해서 이익을 빼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초과 이익보다는 확정 이익. 그러니까 설계를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잘못은 있는 것이고 분석 자체가 잘못이지만 이걸 범죄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 말씀드리고 단 하나 선거 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선거 자금을 쓴 사람도 없고 지금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면은요. 야, 이거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완전 범죄가 안 되는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검사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여기서는 지금 유동규 씨예요. 말하자면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시장 측을 연결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동규 씨였던 거예요. 그러면 유동규 씨는 언제든지 대장동 일당하고 친하니까 언제든지 이쪽에 합류할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이재명 시장 측하고도 합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게 저는 유동규 씨라고 봐요. 그러면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자기는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수지 역할,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이 돈을 나중에 대통령 되실 때 쓰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농담들도 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고직이다, 곡간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시장이 째려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너는 내 측근이 아니다라는 걸 아마 사인을 줬다 이런 의미로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대장동의 핵심은 이겁니다. 공공과 민간이 합쳤는데 땅값이 너무나 중요해요. 민간으로 할 때는. 근데 그거를 공공으로 수용해버리니까 아주 싸게 땅값을 사서 그걸 민간에게 줘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민간은 너무나 막대한 이익을 하죠. 용적률을 2번이나 높여주지요. 임대 비율은 낮춰주지요. 돈이 아예 그냥 떼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까지 빼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민간에게 돈을 왕창 주겠다는 처음에 이 설계. 이걸 누가 했어요? 이재명 시장 한 겁니다. 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반박 서로 간에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대로 된 조사 통해서 어떤 증거로 검찰이 내놓을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는 뭘 근거로 거기에 대응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설 연휴가 끝나고 첫날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 용산 집무실에서 국무회의 주재했습니다. UAE와 스위스 순방에 대한 후속 조치 주문했는데요.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이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입니다. UAE 방문해서 3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MOU도 상당히 61억 달러에 달하는 48개 MOU, 양해각서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제대로 되기 위해서 돼야죠. 그걸 준비하라는 게 윤 대통령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잘 될까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00억 달러 투자 결정을 단순 MOU로만 체결한 것이 아니라 양국 정상의 공동 성명에 그 300억 달러 투자 결정을 직접 적어 넣었거든요. 그럼 일반적인 기업 간 MOU나 정부 간 MOU보다 훨씬 더 무게감을 가지는 절차다라고 당국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UAE 같은 중동 국가들은 왕실과 이 지도자들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인데요.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왕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공동 성명에 우리 한국에 40조 가까이 30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적었다는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잘 살려서 국내 제2의 중동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국무위원들에게도 영업사원이 되었다라는 마인드로 일해달라고 강조를 했고 그래서인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순방 마치고 오자마자 다시 또 사우디 나갔더라고요. 이렇게 좀 제대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앞으로 계속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가 읽힙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자 약속은 받았지만 이게 현실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은 어제 젊은 과학자들과 오찬 같이 했습니다. 또 이 순방 때도 양자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이 새로운 기술 바로 이 좀 할 수 있게끔 해라, 메모도 남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하튼 순방 성과를 우리 국민들에게 피부로 다가올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여야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난방비입니다. 지금 각 곳에서 각지에서 이 지난번보다 난방비가 뭐 몇십만 원씩 뭐 확 올랐다. 2배까지 오른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뭐 사과문도 내붙이기도 하고요. 이랬는데 여야는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국가가 대체 왜 있는 것이냐, 정부는 왜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주권자의 물음에 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난방비 폭탄을 맞고 계십니다. 뭐 저희 집에도 깜짝 놀라서 이게 뭐 잘못 계산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에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 정권에서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주요 원인이 있다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먹튀 정권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정권이 무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서지현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이게 정치권에 바라는 점은 그냥 니 탓 내 탓하는 것보다 해결해 달라. 네. 문제점은 다 알겠다. 나도 알겠다. 그러나 대안을 달라, 해결책을 달라는 것인데 그에 대한 대답은 안 주고 계속 정쟁만 하는데요. 사실 저 국민의힘 의원을 저도 정쟁이라고 팔 수 있는데 사실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현실과 다르죠. LNG 연료 단가가 올랐는 겁니다. 그냥 연료 연동형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스 요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2배 올랐는데 가스비 2배 못 올렸냐고 문제 제기하시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올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걸 지연시킨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 탓 뭐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LNG 단가, 그럼 LNG 단가에 있어서는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런 미리 비축할 것인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자체적인 안으로 우리가 연료를 인하할 방안은 없는 건지에 대한 고민과 문제 제기를 하면 된다. 그리고 대안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내긴 어렵지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걸 지혜롭게 얘기해서 추경이든 정책이든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뭐 연료비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영국은 129%가 올랐고 지금 뭐 이 난방 쉼터까지 운행할 정도로 지금 뭐 굉장히 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서 이런 그 고통은 좀 덜한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어제 오늘 굉장히 추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난방비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LNG 가격 수입 단가가 지금 2배나 올랐습니다. 결국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던 탈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죠. 그것이 어떤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정권의 입장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릴 때 올리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는 올려야 되거든요. 결국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한쪽에서 올리지 않고 꾹꾹 눌러놨다가 대선 끝나고 전기를 올렸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밀어놓는 상황에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그걸 다 떠안은 상황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지금 이제 합리적으로 또 이거 극복해야 될지 단지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30조를 추경을 하겠다? 이렇게 또 돈을 풀면 또 금리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뭐 여야 탓하지 말고요.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해법 좀 머리를 감싸고 서로 맞부딪히면서 싸우지 말고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수장이었죠.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이 자서전을 출간했는데 재미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2019년 판문점 회동 당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안 왔으면 이렇게 원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자, 판문점 회동 당시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Is there going to be a three-way summit with the two Koreas and yourself? Well, we're going to see. They're working things out right now. Thank you for being here. Have you heard anything from North Korea today yet? Thank you. We have, yes. Oh, come on. Take the photographer out of the way. 저도 오늘 판문점에 초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심은 북미 간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미 간의 대화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하는 그런 계속 좋은 일들을 계속 만들면서. And I want to thank Chairman Kim for something else. When I put out the social media notification, if he didn't show up, the press was going to make me look very bad. 회담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과 작별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두 나라 최고 수뇌분들의 과감한 대용단은 뿌리 깊은 적대 국가로 반목칠 시해온 두 나라 사이에 전례 없는 신뢰를 창조한 놀라운 사변으로 됩니다. 네, 놀라운 사변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특히 그 상황 그리고 그 뒷이야기 들어보면 참 이 재밌는 일들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고용안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님 나오셨는데 자,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 폼페이오 네. 씨가 이제 중앙정보국장 할 때 국무장관 할 때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묶어서 네. 어느 한 챕터에 넣어서 그 회상을 세월호를 썼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때 판문점 회동 때 사실 그때는 비핵화를 한다고 했고 우리 정부도 개런티를 했으니까 희망이 좀 있었으니까 저 53분 기다리는 것쯤은 우리가 해줄 수도 있다. 이런 국민적인 어떤 이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존경도 없었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폼페이오 자서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말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중매 잘 쏘면 뭐가 뭐고 중매 못 쏘면 뭐가 뭐라고. 사실 북한과 미국을 마주 앉혀놓은 것은 일단 성공을 했는데 제가 작년도에 미국 갔었고 이제 거기 가서 한 3주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왜 한국 고관들이 와서 하는 얘기하고 우리가 북한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때 왜 뉘앙스 차이가 나는지 그게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책으로 돼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할 거야 해서 했다가 결국은 안 한 것만 못지않게 김정은한테도 상처가 됐고 미국 정부에도 상처가 됐고 우리 국민들에도 상처가 남는 이런 회동이 되고 말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은. 자, 근데 폼페이오 전 장관이 회고를 보면요, 참 씁쓸한 대목이 나와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사건의 일부가 되기를 요구했고 여기에 대응하는 게 가장 큰 도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전화를 했대요. 좀 같이 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좀 만나고 싶어 한다. 근데 이 설명을 좀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위한 시간도 존경심도 없었다.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자, 정미경 의원, 이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사실. 어떻게 이렇게 당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저 뭐지 김정은 이럴 거고요. 사실 정치하는 이제 국민의힘 어떻게 보면 보수인 저로서는 저걸 딱 보면은요.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김정은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 김정은 상대인이 어떻게 보면 적이잖아요. 이 적인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김정은도 어떻게 보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재고 있는 겁니다. 다 나치판 위에 올려놓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김정은은 이미 감을 잡은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인 문재인 정도 가지고는 나를 전혀 이거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결국 내가 말하는 대로 이 사람은 할 수밖에 없구나. 결국 나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한 게 저는 이 지금 내용을 보고 그냥 감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러네요.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했을 때 도보다리에서 한참 두 사람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아버지 뻘 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잘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리고 USB에도 뭘 넘겨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참 잘 될 거다. 최소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존경심은 모르겠으나 여하튼 좀 배려를 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폼페이오 회고록 보면 전혀 아니었어요. 이건 저기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입니까? 뭡니까? 그때 굉장히 좀 공손해 보였잖아요. 사실은 그 미국 북한으로서는 미국 대통령 만나는 게 3대에 걸친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끔 우리가 미국과 하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김정은도 우리 문 대통령에 대해서 희망을 많이 걸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국은 싱가포르 회담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는 과정에서 판문점 회담도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게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트럼프 대통령한테까만 데려다 줘. 예. 그러면 당신 임무는 끝이 아닌 것 같고 한국은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컨트롤해서 모든 것을 남북미 관계, 북미 관계, 남북 관계를 우리가 끌고 가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예. 지금 지나가고 보면 욕심이었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자, 폼페이오 전 장관은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뒷얘기도 전했습니다.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당시 북한 조선중앙TV 보도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Everything's great. Everything's great. I'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our time together too. 장관께서 뭐 네 번째 나오시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낯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No, that's right. 여기 기자들이 좀 많은지 모르겠어요. Yes, for you. 김정은 동지께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발전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열렬히 환영하셨습니다. 네, 뭐 화기애애했습니다만 사실 김정은이 날 죽이려 했지 그랬더니 폼페이오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좀 살벌한 농담도 주고받았다 그러고요.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피해 굶주린 징그러운 놈 뭐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해요. 왜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나요? 근데 폼페이오 장관이? 그런데 미국은 뭐 자기 입장이 워낙 확고한 나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폼페이오 장관도 희망을 걸었었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희망을 버리고 예를 들어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비행장에 나왔는데 우리 50년 동안 풀만 먹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나는 풀을 쪄서 달라. 나는 풀 찐 것을 좋아한다. 이런 말.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안다. 네. 지금도 그렇다. 이게 정말 피 튀기는 정말 이렇게 북미 간의 외교전이 벌어졌던 건데 네. 뭐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을 구슬르고 어슬러서 자기네 제재를 해제하고 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미국은 미국으로서도 이런 사람이 여기 말 그대로 피해 굶주린 뭐라고 하면서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다운을 시켜서 비핵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주한미군에 대해서는요, 김정은 위원장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러면서 중국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오히려 필요하다. 남쪽에 미사일이나 뭐 지상군 추가 배치해도 신경 안 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예전에 20년 전 김정일 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결국 이게 이제 이거는 3대가 똑같은 이야기를 한 자 있습니다.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대한 필요성들 특히 김정일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과의 그 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원하지 않는다. 용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그는 뭐냐면 예전에 시진핑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쪽 그 한반도 이게 조선은 자신들의 속국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결국 주한미군이 있어야지만이 중국이 자신들을 깔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한미군이 없으면 아마 이 북한을 신장이나 위구르 지역 같은 걸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도 중국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북핵 문제를 중국에서 뭔가 압력을 넣으면 해결할 것이다. 나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환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게 아마 저 대화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북한의 대미 전략의 핵심이 나온 건데 속셈도 나오고 사실 북한으로서는 사실 미국보다 더 위험한 게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내정 간섭을 하고 자꾸 개혁 개방을 하라 그러니까 등 뒤에 있는 중국이 더 무섭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등 뒤에서 우리를 자꾸 건드리는 중국보다는 먼 데 있는 미국하고 관계를 가지고 싶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2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도 했는데 예. 사실은 또 내부 투쟁이나 외무성이나 통일전선부에 하는 거는 어떻게든지 주한미군을 내보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외교관들 만날 때마다 북한 외교관들이 레파토리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간첩 활동이 되면은 우리 민노총 같은 경우에도 왜 아무런 노동 문제하고 상관없는데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 김정은이가 미국에 대해서 또 미국을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홀리기 위해서 주한 미군은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 사실은 그게 또 진실이라고 담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을 구슬리고 홀리고 자기네 전략에 따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주한미군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필요하다 우리도 있어 상관없다 이게 뭐 이렇게 일종의 통일 전선 전략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불렀었죠. 한번 보시죠. Rocket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Little rocket man, rocket fuel for the American economy. He is a sick puppy. 폼페이오 전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영국 가수죠. 엘턴 존의 노래 제목을 따서 리틀 로켓맨이라고 별명 붙인 거라서 좋은 뜻이다 그랬더니 로켓맨 오케이, 리틀 not 오케이. 자, 로켓맨은 괜찮지만 키 작다는 건 나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일화도 전했습니다. 자, 폼페이오 전 장관의 책이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 4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지금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남 공작원들과 해외 접선 당시에 11시간까지 만났다는 건데요. 문화일보가 보도한 내용 보면요. 자, 2017년 9월 11일, 12, 13 그 A, B, CC가 저길 갑니다. 푸놈펜을 갔는데 북공작원 리광진, 김일진 그리고 40대 미상자와 11시간 이상을 만났다고 해요. B씨는 8시간, C씨는 4시간 이상 만났고 그리고 2019년 8월에도 보면 하노이를 갑니다. 북공작원을 D씨가 만나는데 8시간 이상 만났다고 해요. 근데 왜 만났느냐? 이게 바로 밀봉 교육이라든지 이런저런 교육을 받기 위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화선 입당식, 후보당원을 보통 이렇게 노동당에 입당하려면 후보당원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바로 입당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든지 충성서약, 암호명을 받고 공작원 실무 교육 같은 이런 거를 받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동안 접촉했다는 게 국정원이 지금 품고 있는 혐의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게 225국이라고 했다가 지금 문화교류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전에 대연락부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대연락부가 뭐냐면 한국 내에 지하당 조직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가 지금 북한 말로는 지하공작망이지만 우리로 말하면 간첩망이거든요. 이거를 업으로 하는 그 부서의 부부장급 인물이 만났는데 저도 노동당에 입당을 했거든요. 노동당 입당해서 후보당원 2년을 지내야 사고 없이 지내야 정당원으로 됩니다. 화선 입당이라는 건 전체 북한 노동당원의 1%도 화선 입당이 안 됩니다. 저렇게 화선 입당을 한다는 건 그만큼 신임이 높다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에서 대남 공작을 하는 부서가 통전부, 문화교류국, 그리고 정찰총국 합쳐서 한 3,00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뭐 일부에서는 이게 사실일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서전 위원장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이 이제 기존에 이제 간첩 잡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짓으로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이밍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자꾸 보수 이야기하시는 분, 국민의힘 얘기하시는 분은 그걸 자꾸 민주노총과 연계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국정원은 본연의 역할 간첩 잡는 역할 지금까지 잘했고 이후에 만약에 이관 경찰로 된다면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하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에서 뭐 허트게 했다가는 또 큰일 납니다. 있는 증거 가지고 확실히 좀 사실관계를 밝혔으면 합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